이 움직임들이 왜 일어날까에 대한 대답을 찾고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숨 쉬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는 모든 행동들이 움직임이구나. 결국에는 어, 이 호흡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이것들이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왜 움직이는가를 봤을 때는 그냥 답은 살아있기 때문에가 제가 찾은 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고운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고민수입니다. 오늘은 움직임이라는 단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신 분을 모셨는데요. 사람의 구조와 움직임, 정렬이라는 주제를 깊이 탐구해온 바디 컨트롤의 대표이자 움직임 교육 전문가이신 노석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움직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 오늘은 그 철학과 실제 프로그램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일상 속에서 몸과 삶을 바꾸는 방법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석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트레이닝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서 이 움직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다시 묻는 방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이 여정이 이 사람은 왜 움직이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그 질문이 선생님께 어떻게 찾아왔고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군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네. 때는 뭐 전문적으로 운동은 하지 않았고 그냥 뛰어노는 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 신체 활동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는 좀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군이 따로 군대에서 있나요? 어, 그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흔히 말하는 특수부대라고 하는, 예, 어. 미국에 있는 네이비 실 같은 한국에 있는 UDT 네네. 실이라는 실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네네. 해군의 이 특수부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되게 극한의 훈련들을 받고 처음으로 운동이라는 걸 되게 체계적으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운동의 시작이었고, 시작이 이제 처음부터 되게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그냥 견디면은 강해지는구나, 예, 버티면은 살아남으면은 발달을 하는구나라는 이런 이제 저만의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군에 제대하고 나서 사회 나와서 이제 그 대학을 뒤늦게 들어가게 됐어요. 자신 있는 게 운동이다 보니까 체력이 좋아져서 공부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운동을 통해서 체대를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시 운동이라는 걸 해보게 됐거든요. 이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제 생각이 이제 한 번 더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운동이라는 걸 체계적으로 배우던 시기였는데 그냥 버티고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강해지고, 음. 기술적인 것들, 뭔가 특정 기록을 올리기 위해서 기술을 연습해야 되는 것들은 그냥 많이 해서 되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때 정말로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종목들 몇 개가 있었는데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많은 방법들을 써봤는데도 안 됐었거든요, 이게. 어떤 그리고 것들이죠? 좀 예를 들어 주시면? 네. 어, 이제 제자리에서 멀리 뛰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제자리에서 제자리 멀리 멀리 뛰는 뛰기. 종목인데, 네. 이제 그때 안 건데, 그 근력이나 지구력들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많이 올라오는데, 이 민첩성과 순발력은 협응을 잘해야 되다 보니까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서 힘과는 상관없이 잘 안 늘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몰랐었기 때문에 뭐 되게 많은 체력과 근력을 키우고 뭐 타이밍을 잡는 연습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뭐 1년을 노력해도 기록이 늘까 말까 또는 제자리, 그리고 주변에 이제 몇 년씩 이걸 준비한 친구들을 봤는데도 몇 년 전과 기록이 똑같고,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연습해본 적도 없고 운동해본 적도 없는데 기록이 그냥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그냥 사람마다 타고난 신체 능력이 달라서 그냥 못하는 건 못하는가 보다, 안 음. 되는 건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와중에 방법들을 찾았어요. 조금 더 오래 해서 늘 어. 수 있는 방법들을.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그
사람 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된 시작인 것 같아요. 처음은 내가 운동을 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체력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기술적인 거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았고 그게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가 뭐 1등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기록에 도달하려면은 충분한 연습과 요령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최대치 종목 중에 왕복 오래 달리기라는 게 있어요. 그 짧은 네. 거리를 방향을 바꿔서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인데 그게 이제 민첩성을 많이 보는 동작이었고 그리고 제자리 멀리 뛰기가 이제 순발력, 폭발적으로 힘을 내는 그 능력을 보는 동작이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왜 안 되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생 때요. 네네, 대학생 때. 원래 제가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좀 호기심이 많아서 관찰하고 똑같은 거 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성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움직일 때 어떤 힘을 내기 위해서 특정한 방향성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방향을 못 쓸 때 그 능력치가 안 나온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방향을 못 쓸 때라는 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제자리에서 멀리 뛰려면은 우리가 위로 뛰면은 이제 위로 멀리 가고, 이렇게 예, 가야죠. 그렇죠. 앞으로 멀리 뛰려고 하면은 넘어지거든요, 보통. 그쵸. 가장 앞으로 멀리 뛸 수 있는 거는 이제 대각선 방향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대각선 방향이 됐을 때 점프를 뛴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의 운동들이나 방향을 전환하는 운동들 할 때 잘 못하는 방향들이 있다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뭐 트레이닝 순서들이나 운동 동작들을 개발해서 이제 시켜보고 그게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도를 시작하고 이제 그 기록을 늘리는 학생들, 기록을 늘리는 그 경찰이나 그 수험 공무원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계속 운동을 오랜 시간 좀 가르쳤었거든요. 그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잘 사용하지 못하는 방향성이나 방향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이 개념을 제가 항상 갖고 있어서 그런지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해서 또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5, 6년 정도?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 사람마다 뭔가 이 체형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지? 그러니까 단순히 근육이나 근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갖고 있는 구조적으로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구조, 그걸 못하는 구조, 이 구조들을 갖고 있는데 구조가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좀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구조가 정확히 어떤 구조일지는 잘 몰랐어요. 필드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을 계속 지도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명확하게 분류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마다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그 체형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들이 사람을 움직이는 방향성들을 결정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되게 비과학적인 얘기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그 체형이 성격이나 성향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고민들이 그 사람이 왜 움직이는가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은 그냥 잘 움직이는 게 목표였는데 잘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잘 움직여지는 것도 있고 노력을 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어떤 타고난 신체적인 역량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 역량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이런 구조적인 걸 잘 파악해서 기능을 향상시키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좀 되더라 까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게 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걸까라는 고민까지가 이게 연장선으로 갔던 것 같아요. 왜 움직일까? 사람은 왜 네, 움직이는가에 대답은 어떻게 네.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운동을 가르치면서 그럼 사람들한테 기초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운동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운동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뭘까가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는 단어보다 운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런지, 하체 운동에 아니면 스쿼트 이런 것들이 기초 움직임으로 기초 운동으로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동작들이 우리 근육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운동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조금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운동할 때 우리가 어떤 동작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향상하거나 그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동작들이 내가 하려는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냥 우리가 단순히 움직임이라고 했던 것들도 다 운동으로 봐야겠다. 일상생활에서 다리를 꼬고 있는 것도 운동이고, 턱을 받치고 있는 것도 운동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도 운동이고, 그러니까 근육이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운동이고, 그거를 운동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니까 움직임이라는 것을 전부 다 그런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들로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움직이지? 이제 여기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네네. 왜 움직이지? 거기에 대한 대답. 대답은 움직이는 게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냈어요. 예. 그쵸.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죠. 왜 운동하지에 대한 대답은 되게 쉽게 했었거든요. 왜 운동하지? 건강하려고, 몸 좋아지려고, 이뻐지려고, 튼튼해지려고. 이게 되게 대답이 쉬웠는데 그 운동이라는 개념을 움직임까지 확산해서 내가 알고 있던 운동을 이런 딱 정제된 동작들이 아니고 살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이제 운동이라고 보고 그거를 조금 더 큰 의미로 표현하면 뭘까를 봤을 때 움직임이었는데 그러면 움직임은 왜 해야 되는 거야를 봤을 때는 약간 철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 움직이는 거는 제 의지와 상관이 없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냥 계속.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것도 뭐 누워 있는 것도 제가 꼭 눕고 싶어서 눕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움직임들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는 움직임들도 자면서 하는 것들은 특히나 또 그렇잖아요. 옆으로 자는 사람도 있고, 그죠? 팔을 올리고 자는 사람도 있고, 다리를 꼬고 자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자는 행동들도 전부 다 이제 그게 운동하러 왔을 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자기만의 운동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네. 근데 아, 우리가 네네. 뭐 일상생활에서 24시간 중에 저한테 운동을 만약에 배우러 온다고 해도 운동을 배우는 시간은 짧으면 50분에서 길면은 그쵸. 뭐 두세 시간인데 나머지 20시간 이상을 자기 혼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른 방향성의 근육들을 키워놓고 여기 와서 뭔가 좋은 성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움직임들이 왜 일어날까에 대한 대답을 찾고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숨 쉬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는 모든 행동들이 움직임이구나. 결국에는 어, 이 호흡하고 있는 동안 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고 이것들이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왜 움직이는가를 봤을 때는 그냥 답은 살아있기 때문에가 제가 찾은 답이었어요. 움직임은 모든 동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움직임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 잘못된 움직임이라는 건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보상작용이 대부분은 이제 나쁜 표현으로 많이 쓰이긴 하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근데 보상작용이라는 게 우리 몸에 없으면은 우리 몸은 되게 쉽게 찢어지고 부러지고 망가질 거예요. 이 보상작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되돌려주는 기능 같은 거거든요, 몸에 있는. 되게 그 긍정적인.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네네. 계속 가게 되면 진짜 그거는 잘못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움직임보다는 제대로 된 움직임, 스탠다드한 움직임들이 있고 이 움직임들을 못하는 이유들을 보통 저는 찾기는 합니다. 잘못 움직이는 건 없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동작을 해도 누구는 또 잘 되고 누군가는 그게 안 되거나 되려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를 이제 신체 구조에서 찾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실제 수업에서 이 어떤 기준으로 그런 구조나 패턴을 진단하시는지 네.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수업을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관절이 사용되는 여러 방향들이 있잖아요. 관절이 사용돼야 되는 방향들을 쓸 수 있는 동작들을 몇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뭐 이렇게 뭐, 어깨를 돌릴 수 있는 가동 범위 이런 그렇죠. 것들 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움직임, 그러니까는 협박책에 나와 있는 뭐 팔을 드는 동작, 내리는 동작, 안으로 돌리는 동작, 이런 움직임들이 운동 속에 들어가 있게 운동 구성을 해놓고 그 동작들을 시키면서 안 되는 동작이 있으면 이 관절의 이 방향을 못 쓰는구나, 이분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케이스가 딱딱 떨어질 수 있을까요? 가령 이 사람은 이쪽이 이렇게 안 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뭔가 수학처럼 맞아떨어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안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리고 네. 사람들마다 다른 패턴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 가실까요? 지금 제 손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답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 음. 주먹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그죠? 있다? 네네. 네.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앞일 수도 있고, 저쪽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아래일 수도 있고, 이쪽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 어떤 그 방향이나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때는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여기 제 오른손이거든요. 이게 네네. 왼손이고, 지금. 제 네. 오른손을 기준으로 하면 제 왼쪽 주먹은 얼마나, 어디쯤에 있나요? 라고 하면은 조금 더 답하기가 쉽죠. 네. 네. 그쵸. 이만큼.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는 왼쪽, 오른쪽을 보면은 오른쪽 손바닥 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 손의 왼쪽 편일 수도 있고, 이 정도로 방향은 설명할 수 있고, 만약에 거리를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세부적으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리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기준이라는 걸 세워놨을 때 이 손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아주 섬세하게 다를 수 있지만은 운동이라는 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뭐 근육을 발달시키거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이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써야 되는 방향이라는 게 있죠. 그 방향에 대한 이 사람이 쓰는지 못 쓰는지에 대한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 기준을 잡아주고 이 기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벤트 하는 동작을 한다 그러면 누구는 뭐 45도 해야 된다고 누구는 30도 해야 된다고 이 각도는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 엉덩이를 뒤로 빼고 저 무릎을 살짝 구부려야 된다는 이 기준은 안 바뀌거든요. 이제 여기서 고관절을 접는 동작이 안 되는 분들은 아 이게 안 되는구나로 판단하고 그 각도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가르치진 않아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분류를 하시고 또 그에 맞는 훈련을 어떻게 구성하시는지 한 예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이제 중심에 보면은 척추라는 뼈들이 있고 이 척추를 받치고 있는 이제 골반이라는 이제 구조물이 있잖아요. 이 골반의 기울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골반이 앞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분들은 뒤쪽 근육들이 좀 많이 활성화돼 있고 골반이 뒤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분들은 앞쪽 근육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뭐 아주 되게 단순한 예로 저 복근 운동을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 그러면은 누워서 몸을 일으키는 동작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상체를 구부리는 동작들을 시키는데 저는 이 동작을 그 몸통을 반으로 나눠서 골반 쪽 그리고 흉추 쪽 이 어디를 먼저 시킬지를 체형에 따라서 이걸 결정합니다. 방향성을 잘 못 쓰는 사람들 중에서 아래쪽을 잘 이 플렉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상체를 일으키는 동작들을 안 시키고 상체를 눕히는 걸 먼저 시킵니다. 이렇게 훈련의 방식들이나 동작들을 좀 체형이나 그 사람들의 분류에 따라서 좀 다르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아.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던 네. 동작이 가능한가요? 나오나요? 네, 가능해집니다. 어. 아까 수학 공식처럼 딱딱 분류가 되냐고 이제 여쭤보셨잖아요. 네. 저희 이제 바디 컨트롤 트레이닝 시스템이라는 이 기준 하에서는 몇 가지 원칙들을 정해놨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은 두 가지뿐이다. 아. 그건 그래서 돌리는 동작과 아. 직선으로 길이를 변경하는 동작. 그러니까 회전과 직선 움직임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 운동이라는 거는. 제가 운동을 바라보는 시점은 피터의 그 전산 처리 방식이 0과 1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언어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듯이 제가 보는 사람의 움직임은 회전이랑 직선 두 가지의 이 반복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분석할 때. 회전 이렇게 로테이션을 그렇죠. 말하시는 것 돌리고. 같고 네, 예 네 로테이션 돌리는 하는 거. 거. 네. 직진은 뭐 뻗는 건가요? 아니면 자, 뭐 달리는 이 건가요? 팔꿈치의 이 음. 중간 관절들을 그 길이가 변하는 운동.
네. 펴는 동작. 네. 풀과 푸시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선은 풀과 푸시 네. 정도. 네. 그리고 그리고 돌리는 건 플렉션 로테이션. 익스텐션도. 네. 음. 그래서 제가 보는 운동들은 이제 그 정도가 얼마나 다르냐. 그러니까 돌리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관절들이 있고 길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관절들이 있어서 그 관절들의 그 위치와 방향과 사용되는 정도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 만들어진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분석할 수 있는 그냥 움직임 공식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공식에 대입해 보면은 지금 하는 움직임이 공식대로 돼서 제대로 나온 건지 아니면 움직임의 형태는 나왔으나 공식을 대입해 보면은 오답이었는지를 찾아냅니다. 아니, 제가 그걸 이렇게 설명드리는 봤거든요. 게, 네네. 네네. 혹시 그 시스템은 이렇게 네. 수업을 듣는 분들을 위한 이런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중에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공식인가요? 이렇게 그걸 아니요.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네, 공유해도 괜찮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아카데미에서 지도자분들, 그 트레이너분들이죠. 예. 교육을 들으시는 트레이너분들이 이 공식들과 기준들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본인이 운동할 때 일단 가장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도하는 회원님들의 움직임들과 운동을 분석할 때 안 되는 동작이 어떤 것 때문에 안 됐는지를 아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툴 같은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몸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도 되게 복잡해지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만드신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해 놓으신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를 찾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네, 말씀하신 이 내용 중에서 아까 저희가 이 호흡을 얘기했는데, 살아있다는 네. 것의 또 가장 기본이 바로 호흡이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호흡을 단순한 뭐 생리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숨쉬기 정도로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 호흡을 움직임과 그 구조를 바꾸는 어떻게 보면 핵심 요소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호흡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떤 고민에서 비롯된 걸까요? 아마 아까 전에 너무 많은 히스토리들을 얘기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왜 움직이는가를 봤을 때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다라는 게 이제 제 답이었고 살아있는데 어, 왜 움직이지? 그러니까 살아서 누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예, 살아서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움직여야 되지? 그리고 왜 안 움직이면 왜 이렇게 아프지 몸이? 결국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맞고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방향들을 바꾸게 됐을까를 고민해 봤더니 그 사람의 몸의 구조에서 봤을 때 그 몸의 중심부라고 하는 골반 쪽에 있는 그 천골이라는 구조의 그 중심부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땅에 섰을 음, 때. 그러니까 아까 말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앞으로, 어떤 예, 사람은 뒤로, 이렇게.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어, 스탠다드하게 돼 있을 때는 그냥 대부분 다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앞쪽으로. 어, 살짝. 예, 경사가 져 있는데 자동차로 따지면은 드라이브 상태인 거예요. 사람 몸이 쓰면은. 일어섰을 때. 그러니까 일어서는 순간부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시동이 켜진 거거든요. 차로 따지면.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사람 몸이. 그래서 사람은 그 일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이제 이동이라는 걸 하려면은 일어섰을 때는 이 드라이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구나. 드라이브에 놓고 우리가 차를 멈추려면은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에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멈춰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 브레이크 역할하는 어떤 근육들이 관절들을 계속 붙잡고 뼈들을 붙잡고 관절들한테 압박을 줘서 이런 것들이 통증을 일으키고 이게 오래되면은 근육들이 뭉쳐서 혈액순환에 대한 어떤 장애들을 통해서 이게 피로나 통증으로 발현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찾았어요. 그러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움직이는 거는 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잘 움직여야겠구나. 어쩔 수 없이 안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동안 안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면 잘 움직여야지. 아까 말씀하신 뭐 어떤 거는 잘된 동작이고 어떤 건 잘못된 동작이라는 게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답을 계속 찾아서 저도 움직이곤 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잘 움직여야 되는데 잘 움직인다는 게 도대체 뭘까? 보통 그 움직임의 되게 포괄적인 범위를 얘기하면은 모든 거 아까 뭐 자면서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생존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는 이제 계속 이동들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잘 움직인다는 거는 몸의 균형을 맞춘 상태로 균형을 깨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잘 움직이는 거다. 이런 균형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동작들이 운동에서는 뭐가 있을까를 봤는데 이게 이제 걷는 거였거든요. 보행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아서 숨 쉬는 동안 잘 걷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이제 제가 움직임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을 만든 두 가지였는데 잘 걸으려면은 일단 뭐 숨은 쉬고 있으니까는 잘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이제 봤는데 우리가 걷게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다들. 성인 돼서는 그냥 움직이니까는 나 원래 걷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딸이 셋이 있는데 얘네들이 걷는 데까지 되게 많은 동작들과 되게 많은 시도와 실패와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 있던 운동 동작들을 얘네들이 다 하긴 하는데 이게 몇 개월 동안 어떤 걸 하나 수련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은 그 다음 거를 하고 그게 또 힘이 생기면 그 다음 거라고 해서 걷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개월에서 12개월? 그리고 그동안 하는 운동들이나 동작들,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코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중심부를 잡고 몸의 균형을 잡고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하는 운동들의 횟수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도움들이 또 있잖아요. 잘 못 걸을 때 누가 잡아주고 보조해주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그런 되게 여러 사람의 노력과 나의 노력으로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걷는다는 것 자체가. 예, 그렇죠. 그 행위 자체가 되게 소중한 행위인데 살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뤄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어렸을 때라 너무.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움직임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니까 일어서고 나서부터는. 이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동작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으니까 그만둬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그 동작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구나, 살면서, 그 기초들을. 근데 이제 그 동작들을 했을 때가 이제 태어나서부터였잖아요. 그럼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움직임을 했지? 라고 이제 움직임을 하긴 했나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동이라는 거를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그 양수라는 물 속에서 몸이 좀 편한 상태로도 많이 움직이는데 물 속에서 하는 움직임들 중에 되게 유익 있게 봤던 게 이제 복부를 움직이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그 복부가 스쿠버 왜 하실 때 움직이는지, 보신 거예요? 예, 어. 복부가 왜 움직이는지를 봤더니 엄마와 아이와의 그 연결돼 있는 탯줄이라는 걸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걸 봤더라고요. 그 영양분과 산소. 예.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그걸 몸에다가 계속 순환시키는 거를 연습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안에서. 사람이 생명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해야 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산소,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산소를 넣는 게 필요하고 영양분,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영양분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온몸에 구석구석 갈 수 있게 근육들을 계속 써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게 중력이 있는 상태든 없는 상태든. 그래서 그 호흡이라는 게 이제 태어나서부터 시작한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호흡의 그 메커니즘을 봤을 때 호흡은 결국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일인데 그게 이미 이제 배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코와 입이 아닌 복부를 이용해서 호흡이라는 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움직임의 시작과 시작을 계속 하고 끝까지 따라가 보니까 생명의 시작,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생명의 시작부터 봤을 때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혈관들, 그 다음에 심장. 그래서 그 심장이 돌리는 피, 그 피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과 산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리고 그 핵심에 호흡이라는 게 있었구나. 삶을 유지시키는. 그래서 호흡이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호흡이라는 게 단순히 그 어떤 테크닉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움직이는데 필요한 세포들, 그 근육들 보면 다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세포들한테 아주 중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였구나. 그래서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포들에. 그래서 그 문제가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뭐 어지럼증일 수도 있고, 뭐 구토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뭉침 증상일 수도 있고, 피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호흡을 잘 해야 되고 많이 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호흡을 바라보는 관점도 저는 그냥 단순히 숨을 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동작들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근육들, 내가 이 방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들, 그 사용되고 있는 근육들한테 산소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일로 보고, 그 공급이 안 됐을 때 그 근육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른다고, 이런 관점으로 호흡을 보고 있어요. 그럼 움직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 호흡을 잘 이제 들이마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호흡법이란 게 있나요? 그 시중에 많이 알려진 복식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깊게 호흡을 들이마셔라. 그럼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호흡을 다 들이마시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네. 생각하신 호흡이라는 거는 그것 말고 또 네. 다른 게 있으신지. 이제 운동을 할 때 하는 테크니컬한 호흡법이 이제 몇 가지들이 있긴 한데, 그 아까 말한 복식 호흡이라는 게 제가 그 말씀드린 아이들이 배를 움직여서 그 혈액을 끌고 오고 그때는 배로 숨을 쉬는 거죠. 그 산소를 받아들이니까. 실제로 태어났을 때 애들을 보면은 잘 때 보면은 배를 움직입니다. 네, 숨 맞아요. 쉴 이렇게 때. 배가 예, 예, 앞으로. 배가 막 그러니까 그 복식 호흡이라는 건 사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고 있던 동작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워. 우리가 숨 쉬는 방법.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서 이제 그걸 잃어버리거나 또는 약해지기 때문에 뭐 강화시키기 위해서 복식호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사람이 숨 쉬면 배로 숨 쉽니다, 원래. 그냥 숨 쉬어지면.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뭐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되게 극단적으로 유연하게 몸을 써야 되거나 이러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복식 호흡이 되고 있지만 그 정도가 그냥 약하게 되는 정도지만은 이제 무거운 거를 들을 때는 이 복식 호흡 하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 극단적인 유연함을 써야 되는 움직임에서는 이 복식 호흡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통 써요. 그 재활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뭐 할로잉이라는 호흡과 그러니까 척추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호흡을 통해서 척추 주변 근육들을 완전히 쫙 잡아주는 안정화시켜주는 것들, 그리고 이제 브레이싱이라는 복부의 압력들, 네. 압력을 통해 가지고 리프팅 그 하시는 분들. 척추, 그렇죠. 예, 척추 주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코어들까지 동시에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호흡 방법. 이제 이렇게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무거운 거를 들 때는 복부의 압력이 어느 정도 중요하고, 움직임을 할 때는 그 몸의 중심을 더 작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를 끌어당기는 할로잉 호흡과 호흡을 넣고 복부의 압력을 유지하는 브레이싱 호흡. 이 두 가지를 연습하라고는 하지만은 따로 네. 막 호흡 훈련들을 막 하고 아.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 할로잉은 혹시 그 백큐미라고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것과 같은 건가요? 이렇게 맞습니다. 빨아들이는. 예, 쭉 빨아들이는 호흡, 예, 배꼽 네. 쪽으로. 어.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네, 예, 장점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내추럴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예. 그 뭐 제가 그냥 종종 쓰는 비유긴 한데 자전거를 보면은 요즘 자전거들은 기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기어를 움직여서 앞에서 뒤에 있는 큰 기어를 움직이면은 작은 힘으로 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앞에선 작게 움직이면 뒤는 크게 움직이는 이제 이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코어라고 하는 중심부를 이 백큐미라는 호흡을 통해서 꽉 잡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밖에 있는 사지들을 되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효율적으로 작은 힘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호흡을 할 때 아니면 그 연습을 통해서 몸이 발현이 그게 잘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발현이 잘 되죠. 아 중심 잡는 네네. 연습을 잘하게 되니까는. 근데 음. 움직일 때는 그 백큐미라는 호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끝까지를 당길 수가 없으니까는. 그 그러니까는 따로 호흡만 통해서 그 잡는 연습을 하고, 실제로 음. 움직일 때는 그 백큐미라는 호흡을 할 때보다는 덜 잡게 되지만은 훨씬 더 부드럽고 큰 사지의 움직임들을 할 수 있게 되죠. 부활 쪽에 보면 이 두 가지 호흡으로 대립도 많이 하고 싸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어떤 게 그래요? 더 좋다. 예.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는 아니다 보니까는 용도에 맞는 거를 잘 쓰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을 되게 대분류, 그 두 가지 체형으로 분류를 해놓고 거기서 세부 분류들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듯이, 그 호흡도 움직임이 좀 부드럽고 그 약간 힘없이 부드러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그 힘없이 끌어들이는 호흡들, 부드럽다. 힘없이 그러니까 부드럽다. 네 유연한데 유연성이 좋 근력이 예. 없는 그죠, 분, 그쵸. 예, 유연성이 좋고 근력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러니까 네. 과하게 신전되거나 과하게 플렉션 되거나, 근데 안정시키는 힘은 좀 떨어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그 할로잉 하는 호흡이 그렇게 좋은 호흡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할로잉 하는 것들로 너무 많이 발달돼 있어서 네. 브레이싱 하는 동작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할로잉과 브레이싱에 볼 수 있는 효과들은 분명하게 있지만은 그 용도를 다르게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백큐미라고 설명해 주셨던 그 끌어들이는 호흡은 우리 몸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될 때 써요. 그리고 유연성을 브레이싱이란, 좀 그렇죠. 더 높이고 예, 싶을 때. 유연성을 높이고 싶을 때. 그리고 이 브레이싱이라는 호흡은 우리 몸을 좀 많이 안정시키고 싶을 때, 그리고 무거운 거를 안전하게 들고 싶을 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그 하는 운동들을 보면은 좀 기능적으로 몸을 잘 쓸 수 있는, 그 우리가 잡고 있는 도구들이 무게 중심이 조금 그 멀거나 컨트롤하기 힘든 이런 도구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좀 무거운 도구들을 쓰다 보니까 협응을 통한 유연성도 되게 좋아야 되고 꽤 높은 근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오랜 시간 동안 써야 되게 프로그램들이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섞어서 하이브리드 호흡을 합니다. 브레이싱 후에 할로잉을 하는. 그래서 이 연습할 두 때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운동할 때? 운동할 때입니다. 예, 운동할 때. 어. 운동할 때 호흡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에 대한 트레이닝을 따로 하진 않아요. 대신에 운동이 다 끝나고 난 후에 회복할 때는 호흡들을 좀 충분히 좀 산소들을 공급시켜주기 위해서 호흡하면서 천천히 하는 동작들을, 호흡 훈련들을 조금 합니다. 마지막에만. 그 요가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처럼 그 호흡만 따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호흡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지만 호흡만 얘기하다 네. 보면 저희가 또 다른 걸 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러닝을 하다 보면 이 음, 주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된 자세로 혹은 이미 음, 틀어진 음. 몸으로 뛰는 모습을 종종 봐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걷는다는 게 일단 어떤 기준을 의미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르게 걷는다는 거는 그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가 곧게 잘 서 있는 상태에서 척추의 큰 흔들림이나 움직임 없이 중심을 이동하는 거. 이제 요거를 바르게 걷는다고 하거든요.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힐로 스트라이크해서 토로 오프해라, 뭐 미드풋을 밟고, 그리고 뭐 무릎 높이는 어때야 된다, 이런 기준은 사실 저희가 적용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작들은 사람들의 구조를 보고 사람이 걷는 거를 분석해 봤더니 그렇게 걷는 게 되게 효율적이고 좋은 거다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 똑같은 동작을 걸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 상태에서 걸을 수 있는 최적의 좋은 걸음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척추를 최대한 곧게 펴서, 이제 바디 컨트롤에서 말하는 정렬이라는 걸 맞춘 상태에서 이 정렬을 유지하고 걷는 거. 이거를 좋은 걷기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정렬을 맞춘다는 것의 기준은 어떤 거죠? 이 전체적인 뭐 머리부터 이 골반까지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정렬의 종류를 저희 5가지를 이제 운동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서서 걷거나 몸을 중심을 이동할 때는 척추 24개를 최대한 같은 동일선상에 맞춰 놓는 거. 근데 그게 혼자 내가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 거울을 네. 봐도 쉬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거를 혼자서 이렇게 걸을 때 중심을 바로 잡고 걷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지 혹시 네. 셀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제가 봐도 모르거든요. 제가 봐도 이 사람이 정렬이 맞춰졌는지 안 맞춰졌는지, 눈으로 봐서는 사실상 곧게 서 있다고 해서 정렬이 맞춰진 게 아니고, 되게 맞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자세라고 해서 정렬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어, 정렬이라는 개념은 있어야 할 위치에 제대로 물건이나 어떤 것들이 가 있는 걸 정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절들이 자기 위치에 있으면 정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기 위치에 제대로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관절들은 근육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절이 제 위치에 정렬을 하고 있다면은 그 관절을 움직이려고 붙어 있는 근육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하체, 뭐 고관절, 무릎, 발목을 잘 정렬을 맞춰놨어 하면은 이 하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 축이 되는 곳이 있잖아요. 네. 예. 이제 거기 보통 이제 우리가 고관절에 붙어 있는 힙 얘기하는데 골반이랑 붙어 있는. 그래서 하체 정렬을 맞추면 힙이 잘 활성화돼요. 엉덩이에 힘이 들어온다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엉덩이에 힘을 줄 줄 모르시는 분들은 하체 정렬을 맞출 수 없는 상태고, 하체 정렬을 맞출 수 없는 상태라는 거는 움직임을 했을 때 관절들을 움직여주는 근육이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에 맞춰서 근육들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써지지 않을 거라 관절이나 근육의 손상이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 정렬을 맞췄는지 아냐면은 크게 우리가 그 3분할로 이제 하체가 있고 다리, 팔이 붙어 있는 상체가 있고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몸통이라는 이렇게 큰 세 부위를 나눠놓고 이 큰 세 부위에 축이 돼서 이것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육들에 힘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는 걸로 정렬이 맞아졌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정렬이 처음에 잘 안 맞춰질 수도 있고 힘이 좀 들어오는 걸 알았다면 정렬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고 그 정렬을 조금 더 강하게 잡으려면은 그 힘이 들어오는 근육들이 발달하면 되고 그리고 이 정렬 상태를 우리가 오랫동안 걸으면서 유지하고 싶다면은 그 근육을 계속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되면 이제 그 정렬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게 정렬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근육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 네. 고관절이라든지 이런 관절이 잘 돌아간다고 하면, 말씀해 주신 그 두 방향으로, 그게 다 잘 네. 된다면, 이제 칼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관절 돌리기를 하는 것들을. 네네. 그게 잘 되면 정렬은 됐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 각 부위들의 정렬은 맞춰졌다고 보는 거고, 이제 그 맞춰진 정렬들을 가지고 협응하는 연습들을 우리가 이제 운동을 통해서 계속 하겠죠. 그 어떤 부위에 힘은 다 들어올 수 있지만은, 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다리가 어떤 동작을 할 때 팔이 또 같이 이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동작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는 각자의 정렬이 맞춰져 있어도 통합적인 움직임을 할 땐 정렬이 깨질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정렬을 맞추는데, 네. 만약에 이게 근육이 긴장이 돼 있거나 이게 짧아져 있거나 이랬을 때 힘이 들어가 있을 때 내가 관절을 내가 맞추려고 해도 만약에 근육이 당기고 있어서 그걸 계속 자극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근육을 좀 더 풀어주고 그런 게 전제된 상태에서 그걸 하시는 거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 아까 말한 그 칼스라는 이제 모빌리티 하는 동작들, 관절들 하는 동작들은 어,
각 부분별들의 정렬을 맞추는 운동이라고 보면은 저희가 하는 정렬은 그 세부적인 정렬까지를 처음부터 신경 쓰진 않습니다. 저희는 중심축, 24개 척추의 정렬을 맞추는 거를 일단은 먼저 하고, 이 척추의 정렬을 맞췄을 때 하체 쪽에 있는 척추의 정렬이 맞춰졌을 때는 하체 정렬이 맞춰질 거고, 그 위에 척추를 길게 뽑아내면 이제 몸통의 정렬이 맞춰질 거고, 그 위쪽에 붙어 있는 척추 상부에 붙어 있는 우리 이 상체들을 몸 쪽으로 끌어당겼을 때 이제 상체의 정렬이 맞춰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맞춰졌을 때를 정렬 상태라고 불러요. 예, 그냥 사실은 이제 뭐 어깨가 정렬이 맞춰졌어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네네. 그쵸. 중심의 정렬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위의 힘을 동시에 준 상태에서 어떤 동작을 할 때 이 힘 들어와 있는 힙, 복부, 그리고 광배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부위가 온전히 힘을 다 빼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 네, 이제 요 상태를 정렬 상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걷는 동안 힙에 힘이 들어오는지 복부에 힘이 들어오는지 등에 힘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면 내가 잘 걷고 있는지 안 걷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거를 인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저는 운동을 멈추라고 가르칩니다. 일단. 어. 네, 그럼 걸을 때 그 정렬을, 네, 세 가지를 다 네, 느껴야 되는 건가요? 그 둥근과 그 복부랑 이 광배 쪽을 다 근육을 느껴야지만 제대로 걷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음. 저희 지표입니다. 제대로 걷고 있다는 걸 알 아. 수 있는. 네. 기준인 것들이죠, 그게. 네네. 네. 제대로 걷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을 어, 듣다 보니 네.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그 인지하냐 안 인지하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복식 호흡이라는 게 태어날 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똑바로 걷기 위해서 많은 연습들을 하고 이제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신경이 발달하신 분들이죠. 신경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는데 써지고 음. 있습니다. 근데 네네.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쓰는 순간 우리는 그걸 이제 발달시킬 수 있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좋은 선택을 해서 계속 끌고 나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잘못할 리스크들을. 지금 이제 걷는 얘기가 나와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요즘 네. 허리나 뭐 무릎 통증의 원인을 또 발에서 찾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히 뭐 평발이나 무지외반처럼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미 무게중심이 흔들려 있는 경우에 아무리 또 네. 동작을 잘 하려고 해도 또 이렇게 보면 정렬이 깨지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 네, 선생님께서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문제의 출발점을 두고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모든 기준은 척추에 있어요. 중추신경이 지나가고 네. 있는.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움직이려면은 사람의 몸을 작동시키는 게 결국 신경과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중에 그 신경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는 걸 이제 척추의 정렬이라고 보고 있고, 모든 잘못된 거는 척추의 어떤 틀어짐 때문에 시작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척추를 잡아주고 있는 모든 근육들, 척추를 바로 세워주는 근육들은 호흡할 때 활성화되거든요. 음.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척추에 어떤 틀어짐들이나 기울임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끝으로 가서 반복적인 동작들을 하다 보니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직접적인 형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무지외반이 됐으니까 아치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나 뭐 허리가 아픈 거는 지금 허리에 어떤 디스크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척추 정렬이 어떤 방식으로 깨져 있는지를 보고, 이분이 하체에서의 정렬을 잘 못 맞추는지, 몸통의 정렬을 잘 못 맞추는지, 또는 상체의 정렬을 잘 못 맞추는지를 파악해서 그 못 맞추고 있는 정렬을 먼저 회복시켜주는 것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선생님께 받아보고 싶다는 제 몸에 그 잘못된 점을 받아보고 싶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자신의 네, 패턴을 이렇게 인식하려면 사실 많은 분들이 워낙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시간이 많고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일반인 입장에서 내 잘못된 패턴을 혹은 뭐 좋은 패턴이든지 이런 패턴을 인식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호흡 그 이게 운동할 때 트레이닝을 따로 시키지 않지만은 그 워크숍이나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통해서 호흡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배를 끌어당기는 호흡이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호흡을 다양한 포지션에서 할 수 없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거나 이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 네, 숨 쉬는 걸 먼저 많이 해라. 그리고 그래서 그 숨 쉬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이거를 따로 트레이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호흡을 혹시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시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통 그냥 그 1분에 20회 정도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를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데 1분에 한 20회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시간으로 환산하면 60분 이제 하면은 1200회 정도 되고 하루는 24시간이고 저희가 자는 동안에도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호흡을 하루에 한 28,800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기회가 저희한테 있는 거죠. 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예, 척추의 정렬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많은 기회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한다는 분들은 저는 숨도 안 쉬고 살아요라고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건 너무 어렵고 다 어려우면은 그냥 특별한 거 말고 배를 끌어당기는 호흡이나 네. 숨을 좀 참았다가 세게 뱉는 호흡들 음. 그냥 숨을 좀 네. 참았다 세게 뱉거나 배를 좀 배꼽을 많이 끌어당기는 숨 쉬면서 좀 끌어당겨 보세요 하는 것들을 자주 음. 하라고 알려드려요. 잠시만요. 그 할로잉이 끌어당기는 호흡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 배를 이렇게 쭉 끌어당기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배를 납작한 상태보다 더 뒤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척추 가까이. 그게 그럼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네발 자세라는 게 좀 수월한가요? 그렇죠. 어디서 그쵸. 편하기는 이제 팔다리에 부하가 안 걸려 있거나 다리가 이제 서 있는 순간 무릎이 다 펴지는 순간 힘이 들어가거든요. 무릎이나 팔꿈치를 좀 구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자세들이 가장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긴 해요. 근데 저희가 뭐 일상생활에서 뭐 그런 자세로 호흡을 따로 제가 트레이닝 하라고 하진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운전하다가도 또는 어. 공부하다가도 그냥 자기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등만 좀 펴고 척추는 최대한 길게 뽑아놓은 상태에서 배꼽을 네. 끌어당기라고 합니다. 그 포지션에서. 숨을 배꼽만 뱉을 때. 끌어당기는 거 아니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이 뱉을 때 네네. 예, 줄이라고 얘기를 뱉을 해줍니다. 때. 아. 네. 호흡을 후 하고 들이마시고 뱉을 때 후후. 끌어당겨 네. 봐라. 그래서 네. 이게 앉아 있을 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발기기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배꼽이 먼저 끌어당겨지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본인이 배꼽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이제 근육을 쓰는 거잖아요. 이 노력을 그냥 숨 쉴 때마다 시간이 나거나 생각이 나면 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가 네. 시작이라고. 네. 네. 그러면 뭐 홀딩을 할 필요는 없이 그냥 끌어당겼다가 힘 빠지면 또 다시 내뱉고 네. 계속 반복을 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원데이 클래스 할 때는 7가지 동작에서 어떻게 호흡해야 되는지 파트너랑 같이 실습을 해봅니다.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힘이 들어가고 그 호흡이 잘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좀 알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비포 애프터까지 이제 해보거든요. 움직임이나 그 관절의 가동성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음. 그 호흡만으로 이런 되게 좋은 큰 효과가 있다는 거를 먼저 이제 인지시켜드리고 그래서 숨 쉬는 게 음. 중요하다. 근데 또 이제 그 7가지 동작에서 어떤 그 특정 자세들에서 뭘 하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뭔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 운동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배꼽을 끌어당기는 거. 등을 음. 핀 상태에서 네. 허리와 등을 곧게 펴고 배꼽을 끌어당기는 거니까는 생각날 때 무조건 이걸 해라. 또는 제일 좋은 건 네. 아침에 눈 떴을 때 아. 음, 왜 정렬을 마치고 움직임을 어. 시작해라. 그럼 그러니까 호흡만으로도 정렬이 맞춰지니까 그렇죠. 아침에 정렬이 일어났을 때? 맞춰지니까 네.
우리가 쓰기 어, 시작하면 드라이브가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드라이브 걸려고 섰는데 몸이 돌아가 있으면은 어, 돌아간 상태에서 계속 다니는 어, 얼라이먼트가 안 맞은 상태. 차로 따지면은 바퀴가 그쵸, 휜 그쵸. 상태에서 계속 다녀서 편마모가 어, 생기거든요, 어딘가. 네네, 그쵸. 예. 그래서 아, 눈 떴을 때 그냥 숨 한 번, 1분이면은 20번 하니까, 네, 아. 뭐 1분 그럼 딱, 정도 호흡 깊게 하고 일어나라. 네. 네, 1분 정도. 그럼 제가 지금 해보니까 이렇게 목에 이렇게 배를 네. 당겨야 되는데 목이 당겨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이제 그게 보상작용이긴 한데, 예. 네, 그런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보통, 네. 예, 보통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은 그 어떤 동작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벗어날 때. 네네. 근데 이제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내 전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내 배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전신이 막 보통 하고 있어요. 전신이 이제 힘을 네네. 주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네. 내가 하면 내 전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배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지를 이제 파악하는 네. 게 이제 그게 예.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냥 배가 꿈틀꿈틀대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를 맞아요. 쫙 그건, 끌어당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꿈틀대기 네네. 시작하는 거에서 시작해서 그게 어, 조금씩 당겨지면서 어차피 저희가 잘 때 빼고도 뭐 아주 숙면을 취하신다고 해도 8시간인데 뭐 10시간을 주무시는 분들도 14시간 동안에 10,000번 이상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 꿈틀대기만 해도 충분히 근육은 발달될 수 어, 있어서 네. 우리가 뭔가 10,000번을 하고 나면은 많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네네. 우리 삶이 하루면 바뀔 수 있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음, 예. 그래서 기회들은 되게 많고 네. 시작은 되게 작게 해도 되니까는 내가 네.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이 그러니까 내 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인지, 내 팔이 아, 할 수 네네. 있는 역량은 어디. 그래서 항상 전신이 할 수 있는 역량보다는 그 보상작용이 안 나오는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딘지,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까지 갈 수 있는지, 음, 그 그러면 여정을 잘 끌고 네네. 가라고 네, 설명을 합니다. 아, 네. 그럼 방금 이제 할로윈 호흡법은 말씀하셨는데 브레이싱은 따로 말씀을 안 하셔서 브레이싱은 따로 연습을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이것도 하면 좋을까요? 연습을 브레이싱도 하는 게 좋은데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브레이싱이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또는 허리가 불안정하신 분들 있죠. 허리가 불안정하신 분들한테는 그 할로잉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브레이싱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건강을 위해서 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호흡부터 해야 됩니다 하면은 할로잉은 그냥 알려드려요. 왜냐면은 지금 음, 당장 무거운 걸 들려는 게 아니고 안정성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했던 그 음, 움직임. 근데 지금은 약간 까먹었던 거. 그걸 먼저 살리는 게 더 중요해서 그래서 브레이싱은 뭐 나중에 가서 알려드리고 할로윈 먼저 하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렇군요. 아, 너무 이렇게 네. 실전에 굉장히 쉽게 쓰면서도 효과가 좋은 그런 팁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이 또 이제 선생님께서 JYP의 엔터테인먼트와 또 오랜 기간 협력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박진영님을 포함해 힙합 아티스트들의 이 트레이닝은 일반적인 네. 접근과는 또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현장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뭐 음. 일반인보다 어떤 부분이 얼마나 더 뛰어난지 뭐 이런 부분도 좋고 혹은 이 일반인들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실상 제가 어떤 회원님을 가르치든지 간에 또는 어떤 그 단체를 가르치든지 간에 어, 가르치는 방식과 원리는 그냥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음, 누구한테만 특별한 동작을 가르치지 않고 저희가 네네. 지금 말한 시스템에 만들어 놓은 동작들을 가르치고 그 동작들을 통해서 지금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 원리를 깨닫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스스로. 음, 음. 그러다 보니까는 특별한 뭐 비법적인 동작이 있느냐? 똑같은 거 가르쳐요. 호흡하라고 가르치고 네네. 네네. 호흡 잘 되는 방법도 가르치고 하는데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지금 주로 하는 게 JYP에서 연습생들이죠. 데뷔하기 전에 연습하는 친구들이 데뷔할 때까지 되게 몸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체력들을 훈련하는 거에 있어서 바디 컨트롤 트레이닝 시스템을 JYP에서 지금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다른 소속사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근육들 때문에 체형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춤을 추는 분들을 보면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움직임의 패턴이나 형태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익스텐션 됐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좀 많이 꺾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펼치는 동작들을 많이 하고 사지를 크게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펼치는 동작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 모으는 동작들이 잘 안 돼요. 중심이 조금 약하고. 그래서 사지를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는 건 너무 잘하는데 정적인 상태에서 몸의 중심을 딱 잡고 어떤 움직임을 하는 것들은 좀 약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런 트레이닝들을 좀 많이 시키고, 아무래도 춤 자체가 어떤 한 동작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연속적인 동작, 이 플로우로 쓰는 동작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 협응력이나 전환되는 동작들을 잘할 수 있는 움직임들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이긴 합니다. 그 인상 깊었던 것들은 지금 아마 그냥 제 생각에는 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공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건데 예전에 박진영 씨의 체형과 지금의 최근에 나와 있는 뭐 워터밤에 나가셨더라고요. 최근에 나와서 무대에 섰던 그 두 체형의 변화를 조금 보시면은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정렬, 그 곧게 피라는 것들, 그래서 굽어 있는 척추들이 이게 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방송에도 잠깐 나왔었었는데 박진영 씨가 예전에 그 자기 쪼그려서 앉는 게 안 된다는 것들을 얘기했었어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되게 잘 움직이시는데 자기는 그 스쿼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쪼그려 앉아서 멈추는 게 안 되는 거죠. 왜 외국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뭐 아킬레스건이 짧아서 앉으면 뒤로 넘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냥 워낙 체형이 약간 서구적이시라서 자기는 체형이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40년 정도를 그냥 그렇게 뭐 완전히 쪼그려 앉는 게 안 되는 상태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지내왔으니까 약해지거나 못 쓰는 근육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깨져 있는 정렬들이 있고 이제 이것들을 맞추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원래 못 앉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되시거든요. 뭐 이런 게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였다. 저는 그 안 되는 게 저도 좀 놀랐었고 되게 몸을 잘 쓰시고 움직임이 잘 그러네요. 나오는데 안 되는 게 예, 더 이상하네요. 이게 왜 안 되는지도 근데 이제 저는 어, 뭐가 안 됐을 때 어, 그게 선천적이거나 진짜 선천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부상이나 수술들을 통해서 구조가 바뀌어서 안 되는 거는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그냥 내가 그냥 그 편식이라고 이제 편향적인 운동들을 해서 그러니까 방향성이 글로 잡혀 있어서 안 되는 동작들은 이걸 바로 잡아주면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간에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약간 드라마틱한 변화들, 저도 놀라고 본인도 놀라는 그런 경험들을 좀 했었던 게 좀 특이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박진영 씨님 같은 경우는 그 안 됐던 이유가 혹시 문제점이 뭐 고관절에 있었나요? 아니면 뭐 근육에 어떤 부분에 있었나요? 아니면 이게 너무 개인적인 예. 거면은 말씀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게 구조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선천적인 문제라고는 저는 안 봤고 춤추는 것랑도 아마 연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춤추시는 분도 약간 반복되는 동작들. 예. 바깥쪽들이 많이 발달되는데 안쪽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원래도 체형이 그런데 계속 그런 이제 춤을 추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안쪽에 어떤 근육들을 어떤 자세에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활성화시켜 주니까 바로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네네.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여기를 잘 못 썼구나를 네. 본인도 이제 인지하시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그게 이제 강화됐을 때 이제 체형적으로도 퍼포먼스로도 변화가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한 거죠. 그래서 뭐 네. 예,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근육들을 그냥 활성화시켜 음. 줬습니다. 정렬을 아. 통해서. 음. 네네.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희망이 가는 그런 메시지일 것 같아요. 음. 어 선생님께서 이 몸을 구조와 그 기능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삶을 변화시키는 통로처럼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관점이 이제 선생님의 삶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도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주식회사 바디 컨트롤이라는 회사를 인제 이전에는 운동들 잘하기 위해서 시켰지만은 저희가 인제 회사를 법인으로 바꾸고 회사의 규모를 쪼끔 성장시키면서 한 가지를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운동을 가르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인제 기록 향상시키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인생이 걸려 있는 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운동을 하고 보람 있게 가르쳤었는데 이제 가르치면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육체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 그럼요. 아무리 정신이 강한 분들도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는 이 멘탈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아 내가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거를 뭐 그 삶의 성공을 이루고 이런 데 쓰는 것도 되게 보람이 있지만은 그냥 한 사람의 삶이 되게 가치 있어지는데 이걸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 회사의 미션을 바른 움직임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기업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음. 예.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몸의 인제 메커니즘들을 계속 팠었잖아요, 제가. 결국에서 네네. 뭐 예. 그래서 보면은 보통 아마도 제가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봐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인제 이런 생각을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고 궁금해서 찾아보고 하는 줄 알았는데 각자 궁금한 정도가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 몸이 어떻게 해야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해진 게 삶의 가치로 연결되는구나라는 거를 저만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다 보니까는 그게 인제 그 삶에서 어떤 작은 행동들 있죠. 숨 쉬는 거. 이제 아무 신경 안 네. 썼던 것들이잖아요. 네. 음. 그 숨 쉬는 거 신경 쓰게 되고 그리고 그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받았었는데 이 엄마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세상에 나오면서부터는 이거 스스로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는 숨을 마시고 입으로는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되게 누군가 소중하게 애지중지 해 가지고서는 세상에 나오게 해 줬는데 나오고 나서부터는 제가 하는 선택들을 통해서 인제 제가 만들어져 갔잖아요, 커가는 것들은. 그 선택을 하기 전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되게 소중했는데 그거를 좀 잘 이어나가야지 내 삶이 쪼끔 더 가치 있어지겠구나. 그리고 내 삶을 위해서 노력해 준 그 시작을 해 주셨던 분들도 되게 보람을 느끼고 좋아할 수 있겠구나.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숨 쉴 때도 신경 쓰고 좋은 공기 마시려고 하고 숨도 많이 들이키려고 그러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좋은 음식 먹고 마시고 한 것들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세포들한테 골고루 잘 나눠주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을 열심히 하는 것. 이렇게 좀 삶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남들한테 잘 보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고 근육 만들고 싶고 아니면은 어떤 성과를 위해서 기록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운동을 했다면은 지금 제 삶은 아마도 이제 요런 것들로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움직임에 대한 철학이 이렇게 삶에 저한테는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또 선생님이 가지신 그런 미션을 직접 느끼시고 또 같이 참여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이 변화가 두려워서 아직 시작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선생님이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뭘까요? 어
한마디니까 좀 짧게 해야겠죠? 길어질 것 같은데. 좀 길게 하시면 길게 하셔도 돼요. 네. 이제 제가 뭐 경험을 엄청 많이 하진 않았겠지만은 이제 그 경험해 보면서 이제 만났던 분들을 보면은 어,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을 너무 명확하게 잡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쉽게 변화할 수가 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간단한 시작을 가지고. 근데 어, 그 고통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은 통증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삶에서 약간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도저히 이게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이거는 내가 평생 그랬던 건데 또는 이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보통 태어날 때 나 원래 그랬어요라는 말들 많이 하시는데 태어날 때 다 되게 좋은 몸으로 잘 태어났습니다. 유연하고 아기들 보면 되게 유연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네,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삶의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들을 통해서 지금의 고통이나 상황에 오게 됐을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단 하루만 해도 몸은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게 몇십 년이 됐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내가 지금부터 제대로 된 선택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그 선택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차근차근 해나가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으니까는 절대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호흡이라는 이 아주 작은 시작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찾아주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하나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 체계적인 바디 컨트롤 프로그램에 관심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찾아뵐 수 있을까요? 저희 지금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네이버라는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 컨트롤이라고 치면은 그 제가 있는 플레이스가 나옵니다. 네, 여기 뭐 연락처도 있고 네. 찾아오실 수도 있으니까는 우리 찾아서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한 이 설명란에 우리 선생님의 그런 계정과 등등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노석희 선생님의 일상과 철학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짧은 질문 준비해 봤는데요. 편하게 네. 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 10분만 운동할 수 있다면 어떤 동작을 하시겠어요? 제가 아주 바빠도 꼭 하는 게 있거든요. 하루 10분. 좋아요. 그런 거 네. 좋아요. 네.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그 호흡하는 거 한 3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정렬 맞추는 서서 엉덩이와 복부와 등에 힘 주는 거. 우리가 흔히 이제 어, 플랭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걸 네. 서서 그냥 합니다. 서서 그냥 힘 1분 주면 정도 되는. 힘을, 1분 정도 힘 주고 있어요. 엉덩이, 복부 등에. 그러면은 네. 정렬이 또 되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그리고 나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한 5분 정도. 아무리 아, 바빠도 하는 세 가지입니다. 네. 어떤 스트레칭 하시죠? 운동들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는 저도 네. 뭉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하체 스트레칭을 할 때도 있고 상체 스트레칭을 할 때도 있고 하지만 거의 이제 꼭 들어가는 것들은 기지개 켜는 거 많이 해요. 누워서 양팔을 벌려서 피거나 아니면 서서 앞뒤로 숙이고 뒤로 꺾는 동작들, 플렉션하고 익스텐션하는 동작들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큰 거 하시려고 하면 자주 못 하게 돼요. 야, 나 오늘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주 기초적이지만은 기본적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삶에서 빼놓지 않고 하시게 되면은 저는 삶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트레이닝 외에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균형은? 관계인데 음. 너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 이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바디 컨트롤이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디 컨트롤은
정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이 움직임이라는 것이 단순한 몸의 동작을 넘어서 우리의 습관, 삶의 태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몸을 안다는 것, 그건 결국 나를 안다는 것과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바디 컨트롤이 만들어갈 이 새로운 움직임 교육의 패러다임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선생님이 걸어온 이 여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노석기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과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함께 고운해요.